오늘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지금까지 성과를 좀 살펴보고 향후 과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까지 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지 이런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목차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최근에도 여전히 얘기가 되고 있는 공수처 문제, 지금 출범 100일이 됐죠. 그 다음 향후 과제,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을 임할 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라 하면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법원의 개혁도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권력기관 개혁은 형사사법 절차, 즉 다시 말해서 수사와 재판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게 개혁을 해야 하고, 그 균형감 있게 또한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다른 우리 사회의 여러 개혁 과제들하고도 같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개혁과 함께 사회개혁, 그 다음 정치개혁 등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권력기관 개혁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 혁신도 함께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권의 정폭적인 지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의 과제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전체의 경영, 국가 전체의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존재한다는 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개혁 과제 중에 권력기관 개혁 과제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이 권력기관 개혁을 볼 때 좀 더 균형감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현장에 기초를 해야 하는데, 그 개혁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 공약으로 먼저 되고, 그 다음 국정과제가 되고, 구체적 개혁 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출발도 현장이지만은 마지막 개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도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기초해야 정보와 통계에 기반한 정책이 가능하게 되죠. 다만 현장의 개혁의 최선봉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개혁 과정에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개혁 역량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리고 국정원이 개혁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의 개혁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의 개혁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추진할 만한 개혁 역량을 역사적으로 검찰이 쌓아왔는가, 경찰이 쌓아왔는가, 국정원이 쌓아왔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기초를 하되 중요한 것은 역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직접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장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시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게 되고,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때 개혁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개혁, 더 다양한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이벤트로서가 아니고 과정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개혁이 있다. 다만 그 개혁이 일관되게 이렇게 수준이 평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한번 쳤다가 다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또 파고가 왔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이런 식의 파고가 있는 과정으로서의 개혁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관련해서 역시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 6월 달에 합의문이 매우 중요한 합의문으로서 현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의문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합의문은 굉장히 존중을 받는데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와 장관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으로서 이것만 하겠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이 합의문에 따라서 사실은 계획을 진행을 했었죠. 다만 일부의 비판이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권이 좀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상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비판은 당시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도 남아 있어서 경찰 수사권의 존속은 중수청 논쟁, 그리고 자치경찰제 구상 부족은 약한 자치경찰제로 귀결되면서 이번에 7월 달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됩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자치경찰 관서나 자치경찰관이 없는 아주 좀 약한 형태의 자치경찰제 실시로 귀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었습니다. 다른 개혁 과제는 따로 추진을 해왔죠. 공수처는 새로운 법률로 추진을 해왔고 법무부의 탈검찰안은 또 다른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역시 따로 법률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법원 개혁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으나 실제로 법원이 개혁 역량이 그렇게 높지를 않은 상태에서 법원 개혁의 성과를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겠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검사와 경찰의 상호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1의 원칙이죠. 지금 우리 검사와 경찰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하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통제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기관 사이에서는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국가기관 사이에서 상호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협력만 하게 되면은 서로가 권한을 남용하게 됐을 때 이것을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서로 또한 상호 협력만큼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2018년 6월 달에 합의문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되어 온 그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다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에 남기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좀 많이 인정이 되었다 하는 점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 부분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를 하기로 한 것이죠. 이번 7월 달부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각 시도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자치경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고 또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보도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실현에 도움되는 식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려면 역시 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표현 중에 보면은 제주자치경찰제 틀을 뛰어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 합의문에 따라서 실제로 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합의문이 권력기관 개혁의 1차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2018년 6월 합의문대로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수처는 지금 출범이 되어서 검찰 견제 역할을 지금 강조를 해왔고 그런데 실제로는 공수처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패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도부터 크게 제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직권 남용을 하고 권한 남용을 하고 부패하는 문제를 또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반부패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이고 그 다음에 검찰 견제 역할이 부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무부 탈검찰안도 장관, 차관이나 수석의 탈검찰화가 충분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만이 있죠.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법무부 장관의 개혁 주체 세력들이 아직까지 좀 더 개혁이 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역시 검찰의 행태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태와 자세가 변화가 없고 검찰 조직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검찰 조직의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한 기관이 수사권이 줄어들면 그만큼 조직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일이 줄어들면 당연히 조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이 법 통과 이후로 검찰청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검찰청 내부에서 어떤 조직을 더 강화하고 어떤 것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어떤 부분을 축소할지에 대한 조직 진단에 근거한 조직 변화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법으로만 바뀌어졌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시민들의 생활에 개혁이 이렇게 개혁의 성과를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행태 부분도 역시 보면은 여전히 과거와는 큰 변화 없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고위직 검사들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검찰에 대한 이미지도 아직까지 크게 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의 행태 변화를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리더십이 좀 이제 흔들리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변화 그리고 법무부의 적극적인 변화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했는데 법은 바꾸었는데 아직까지 조직이 바뀌지 않고 행태가 태도가 자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와 검찰, 입법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도 계속해서 지체가 되고 있죠. 입법 이후의 현장의 변화는 다만 시간이 걸리고 또한 또 다른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파도가 한번 크게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이 현장에 안착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찰개혁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후속 조치 세 가지 아주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될 것으로서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느끼기에 보면은 이게 수사가 과정이 비공개되어 있고 블랙박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견제하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이 사람들이 이때는 밤샘 수사를 해도 바깥에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피해 사실 공표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법률화 시켜서 어느 곳에 가서 수사를 받더라도 내가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들어가면은 밤 몇 시 정에는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은 최소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히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을 정해 놓으려면은 그것은 법무부 내부에 또는 검찰 내부의 내규나 예규 수준이 아니고 법률로 그 내용을 다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수사 과정에서 재량이 줄어들게 되고 재량이 줄어들면 결국 수사기관의 권한이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재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진단 이후에 조직을 혁신하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차기 총장은 이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또한 검찰의 대대적인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교육도 필요한데 검사나 수사관들이 직접 이런 그 수사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수사 방법 그리고 수사에서의 인권 존중의 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수사를 받을 때 개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수사를 받을 때 옛날에 들었던 것과 달리 내가 좀 존중을 받구나 내가 변호인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국정개혁은 법률 개정이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정개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법률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곧바로 또 이게 바로 과거로 회귀한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국정원 개혁은 법률로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고 실제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것은 매우 큰 개혁이고 또한 자체 수사권 폐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되었고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직의 축소가 당장에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축소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확대는 좀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특히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이제 국정원의 불신은 항상 그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과거로 회귀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정치권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에서 이제 국정원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정원에 대한 것이 개혁이 다 끝났다, 법으로 통과돼서 끝났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국정원이 다시 옛날로 슬금슬금 돌아갑니다. 조직이 축소가 안 되거든요. 조직이 축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거 국내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대구 경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거 검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직은 관성에서 슬금슬금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안건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맨 밑에 써있습니다만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재판, 감옥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우리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경찰개혁은 합의문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역사상 검토된 것 중에서는 상당히 약한 형태로 의원입법이나 이런 형태로 검토됐던 것 중에서 가장 약한 형태로 되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는 이제 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자치경찰제는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보냈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자치경찰제는 조금 미약한 형태지만 법안을까지는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법에서 입법의 세계에서 조금 논의는 됐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출범을 했다 하는 것은 좀 의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중앙집중형 국가경찰을 분권적 자치경찰로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과감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청와대와 당과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출발을 보이게 됐죠. 국가수사본부로 수사와 행정이 분리되었으나 역시 국가수사본부가 중앙집중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혁의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은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좀 상승 중에 있다. 검찰과 법원의 신뢰는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면은 약간 워낙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씩 낮아진다면은 경찰도 원체 낮은 상태에서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는 역시 2016년도 촛불 시위 때 이제 평화적인 대응을 한 것이 큰 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에서 경찰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변곡점이죠. 우리가 검찰개혁을 크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국정농단 사태이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그 당시에 또 경찰이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또 보장하면서 이게 경찰의 신뢰가 높아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잘한 것은 과감히 칭찬해주고 더 잘하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개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경찰이 도입이 됐는데 다만 자치경찰관과 관서가 없는 그런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어서 사람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러나 시도했다는 건 상당히 의의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를 이런 행정경찰, 즉 다시 보안경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범죄 예방,
치안 유지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행정권이 수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권력 분립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됐는데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출발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은 뭐 LH 사태가 터지면서 국가수사본부도 지금 뭐 자리 잡기도 바쁜데 또 수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죠. 그래서 뭐 국가수사본부도 좀 잘 안정이 되기를 저는 많이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대공수사권을 이전 받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이 대공수사권이 독립적인 하나의 분야라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경우, 즉 외청이나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게 권력기관이 확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기관의 확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력기관 총량 동결 원칙에 좀 위배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주의 깊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경찰과 경찰대 관련해서는 정보경찰은 조직 명칭을 바꾸었으나 역시 조직의 축소나 분산 그리고 질과 양의 이런 변화는 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여전히 정보경찰이 권한 남용이 있는지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대학은 순혈주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은 조금 개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경찰대 개혁을 경찰대를 완전히 없애자는 그런 방안은 당분간 또 나오기는 어려울 그런 중간 정도의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법원 개혁을 살펴보면은 법원 개혁은 권력기관은 아닙니다만은 형사사법 체제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원 개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그 중에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법개혁을 통해서 공판 중심주의를 했잖아요. 공판 중심주의라는 법원의 재판 제도를 바꿈으로써 검사들이 재판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기능을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정상화되면 검찰의 권한을 좀 통제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거 얘기는 곧바로 수사를 하는 경찰의 권한을 또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기능이 이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서 이번에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단계 개혁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법원 개혁은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또 저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뭐 판사 탄핵도 이루어졌지만 거의 뭐 잘 없는 상태죠. 다만 하나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법관 중심으로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다양화가 좀 성공이 돼서 좀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좋은 판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판례를 예를 들자면은 그 일본군 위안부 그 문제나 징용 그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은 사실상 이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됨으로써 된 거기 때문에 큰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으로 사법개혁이 완료된 느낌으로 실제로 사법개혁이 된 것은 잘 없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법원 자체의 개혁 역량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그러한 우리가 또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법원의 좋은 친구로서 행정부나 청와대 이런 데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입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법원이 개혁 역량이 뛰어나면 아주 잘하면 그죠? 뭐 정당처럼 이렇게 매번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매번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반성을 강요받으면 개혁 역량이 자꾸 생기잖아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개혁 역량이 자꾸 생겨나는데 법원은 그런 외부의 그런 감시나 견제가 약하니까 개혁 역량이 극히 약하거든요. 개혁 역량이 약하니까 당신들 잘해보시오. 기회를 줄게요. 이래도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돕는 방법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법원이 뭘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법원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수처죠. 공수처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린 건 공수처가 원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랜 수군이고 1996년도부터 입법 논의가 되었다. 당시에 참여 연대에서 공수처 법안의 형식을 제안했던 부패방지법의 하나의 그 기구로서 이 당시의 이름으로는 뭐 고비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부패 발전 국가 당시의 부패 문제도 됐던 것입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보냈는데 안 되었죠. 그 이후에 어려운 개혁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트랙과 이제 법률이 개정해서 되었다. 자, 여기서 역시 출발에서부터 보면 역시 반부패 전문수사기관으로 이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또 너무 작은 한계가 있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현 검찰청의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게 10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이게 그러니까 100분의 1 가지고 검찰청이 하는 일이 100분의 1 인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냐. 이래 당연히 생각이 들죠. 10분의 1이라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정확하게 통계에 기반해서 그 숫자를 산정해야겠지만 100분의 1은 좀 너무 적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들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들인 노력에 비하면 도와주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판도 하시면서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죠. 비판도 하시면서 그래도 좀 도와주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거를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는 감사원과 권익위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연히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부패 전문수사기관이 공수처의 이제 출발점이자 본질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나온 이유는 YS 당시에 YS 대통령의 인척 비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DJ 때의 또 친인척 비리로부터 시작되죠.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에서 약 100개의 법안, 개혁 법안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요. 그 당시 1번이 이거였죠. 공직부패수사처 법안. 매우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표현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준하적 수사는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의 정체성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반부패국가 시스템의 일부이자 핵심이지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등을 수사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찰개혁 견제는 처음에는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검찰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검찰개혁 견제에만 맞추는 것은 공수처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다. 원래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향후 공수처는 모든 부패범죄 수사의 모델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주 더 잘해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자기들이 잘하는 게 일단 우선이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해지는 이유는 더 많은 필요해지는 이유는 현대사회와 부패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체감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양극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양극화, 그 다음 사회적인 양극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이 굉장히 취약하지요. 그런데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한쪽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많은 기회가 보장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그런 기회나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죠. LH에 들어가느냐, 쉽게 예를 들면 LH에 입사하느냐,
LH 입사 안 하고 다른 데에 들어가느냐. 차에 따라서 이게 집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돈이 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사람 입장, 못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이게 항상적으로 불공정한 거죠. 항상적으로, 얘는 항상 정보가 있고 얘는 항상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항상적으로 불공정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런 것을 현대사회에서는 구조화된 부패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부패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부패와 불공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대학교까지 다 비슷한 경력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때 일로 갔고, 누구는 일로 갔는데, 비슷했는데, 한쪽은 막 이만큼 가져가고, 한쪽은 요만큼 가져가면은, 이게 뭐, 사회의 불공정성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 불공정성은 곧바로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부패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전면사로 돌거든요. 회전면사로. 계속 회전면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판사 검사들이 나와서 로펌에 있다가 다시 또 정무직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로펌에 가서 돈을 벌고 이런 정관예우 같은 게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 형태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문제가 심각하게 해서 그 부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중에서 핵심은 역시 고위공직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수처는 반부패 시스템의 이제 일부죠. 핵심이기도 하고 관련 기관과 이제 협소가 또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가적 단위에서의 이제 반부패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반부패위원회,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국가청렴위원회. 네, 지금 그 이후 국가청렴위원회가 없어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들어서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반부패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능이 조금 그렇게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발치기에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좋은 친구들이 공수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공수처의 좋은 친구로서 공수처를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물론 뭐 비판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하면 비판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지금 정대범죄수사청 구상을 발표했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해서 별도 수사기를 설치하자라는 것들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분리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타당한 방향이고 또 그렇게 가면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법무부 산하로 두면은 수사는 경찰에게 그리고 기소는 검찰에게 라는 원칙과 좀 어긋나는 결론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는 옛날에 의약 분업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기소는 검사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찰에 안 넘기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죠. 그것은 그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검찰의 직접 수사는 봉쇄되지만 중수청의 직접 수사권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좀 현재의 좀 흐름에 좀 부자연스러운 제안으로 저는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형태로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부분은 그 강의 안에 있는 밑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일부고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개혁이라든가 정부 혁신의 일부이고 이 반부패 개혁이나 정부 혁신의 일부는 사회개혁의 일부죠. 사회개혁의 일부고 사회개혁은 뭐 경제개혁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는 다 또 뭐 다 이제 지도자로서 나라를 경영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고려를 하는 그런 균형된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죠. 검찰개혁만
올인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균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반드시 뭐 사람들은 다들 느끼죠. 검찰 개혁을 아무리 잘해도 이 LH 사태라든가 뭐 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는 개혁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뭐 합의문에 기초하면 개혁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절차법 제정, 그 다음에 조직 변화, 세 번째 현장의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제법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인적 영향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인적 영향이 높은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 전문적인 영향도 높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윤리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이게 문화 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교육, 공부 이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야 재미있게 보시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이러면은 뭡니까? 거의 노동이죠, 노동. 8시간 노동제 비슷하게 8시간 공부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의 거의 노동이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안 좋은 트라우마가 공부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공부를 또 그렇게 해놓은 게 또 나중에 보면 또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항상 끝에 지나고 나면은 그때 공부할 걸 이런 얘기를 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때 공부 안 해놓고 지금은 공부할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개혁의 3대 원칙은 검찰개혁은 일단락됐기 때문에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안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18년 6월달 합의문에 따른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찰개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개혁의 3대 원칙은 첫 번째는 경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 이거는 모든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의 목표인 거죠. 검찰개혁 수준의 큰 규모의 개혁이 필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중앙집중형 군대형 경찰을 분산형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경찰개혁의 3대 원칙의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완결성. 자치경찰제가 되면 지방자치가 거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4.19 당시에 이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해방 이후에 이 경찰을 구상할 때도 자치경찰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원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또 혼란스러웠잖아요. 좌우 대립도 심하고 치안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군정에 의해서 그냥 국가경찰이 되어버렸는데요. 군대형 경찰이 되어버렸는데 진지하게 자치경찰을 고민한 거는 4.19 때. 그러니까 4.19 때 그 경찰이 발포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탄압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개혁을 하는데 자치경찰제를 구상을 합니다. 일본의 공안위원회와 같이.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당시 시행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60년이니까 한 60년 만에 겨우 이제 그 4.19의 구상이 지금 이제 된 거죠. 이걸 다시 국가적 단위에서 얘기를 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를 하셨고 법안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 법안으로 만들어서 된 거죠. 그래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로부터 치더라도 2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25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좀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위에서 본다면은 지방자치 되고 나서 제일 좋아진 것 중에 하나 하천 정리를 잘해서 하천 정리 그 하천변 길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아주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하천 정리는 거의 다 했어요. 더 이상 정리할 하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천비를 걷다 보면 이렇게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 설치할 만한 곳에 다 설치했어요. 운동기구를 더 설치할 데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안전한 지역이죠. 뭐 안전한
뭐 서울이라면 얘는 좀 들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뭐 안전한 춘천, 뭐 안전한 청주, 뭐 이런 식의 안전이 이제 중요시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화되면서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 뭐 서울만 해도 지금 뭐 중앙대 의대생이 그 한강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빨간 신호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은 자치경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생치안경찰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에도 부응하죠. 분권 발전에. 그래서 자치경찰, 지방자치 실시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지금은 안착이 되어서 많은 또 성과를 내고 있죠. 이 자치경찰제도 거의 비슷할 거라 봅니다. 그 다음 경찰계의 3대 원칙 중에 하나로, 물론 이게 뭐 똑같습니다만, 검찰도 똑같습니다만, 권력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총량은 동결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권력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권한이 확대된다든가, 인력 정원이 된다든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권력기관이 세지는 거죠. 세지면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게 됩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권력기관은 가만히 두면 또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국정원의 예죠. 국정원에서 감시를 안 하고 계속 두니까 뭐 원세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권한을 점점 확대해 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빵 터져가지고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 남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한다. 통제되고 냉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그래서 통제되고 냉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 있는 말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개혁 5대 과제는 계속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치경찰제, 지방자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좀 과감한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문제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촘촘한 견제, 특히 외부 통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외부 통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경찰청에서 운영했던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고한 그런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예 독립기구로서 경찰의 권한남용만을 통제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라 라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청사진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영국에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찰위원회. 이 자치경찰제가 잘 되려면 경찰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야 한다. 경찰위원회에 너무 국가경찰의 그런 입김이 강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자치경찰제에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인권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시민 친화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인권 친화적 개혁이 필요한데, 그 수사 절차와 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절차법, 이게 눈에 보이도록 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사 절차법은 더욱더 필요한 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요새는 꼭 범죄를 안 저질러도 경찰에서 오라가라 하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면은 경찰에 가고 검찰로 가는 게 단일 코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범죄에 따라서 내가 공수처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겠지만 좀 더 나중에 이제 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면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공수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거. 그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 경찰로 갈 수도 있고, 검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세 개가 가는 곳에 따라서 이 수사 방법이 다르면은 곤란하죠. 나는 범죄 똑같이 같은 범죄, 거의 비슷한 범죄인데 왜 여기 가서는 하루 12시간 조사받고 여기 가서 8시간만 조사받고, 그렇죠. 여기 가면 꼭 사진 찍어야 되고, 여기 가면은 사진 안 찍어도 되고, 여기 가면 피해 사실이 공표되고, 여기는 피해 사실이 공표 안 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이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또 중요한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대사회가 아주 이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근데 그 문제를 개인이 또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사실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요즘에 그 언론 보도 보면은 가족은 거의 원수죠, 원수. 그죠? 어린애들이 사망 가장 큰 이유는 엄마 아빠들인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 돌봐준다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권력기관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 다 의존을.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안 그러면은 괜히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 경찰이 되는 게 필요하다. 윤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좋은 삶을 사는 좋은 경찰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한 부분, 자기가 속해 있는 부분은 자기의 영역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한국이 뭐 거의 G7 국가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정식맨만 아닙니다만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 사람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을 다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뭐 형편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균형적인 감각, 균형 감각,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한쪽만 너무, 물론 전공 분야는 있어야 되죠. 전공 분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도 뭐 권력기관 개혁 이 부분은 이제 제 전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로스쿨에서 전공은 있고, 어제 정세현 그 장관님께서 하신 그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전공은 있지만 그 분야는 그 전공하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은 각각의 권력기관 개혁도 다른 권력기관과 균형이 필요하고 상호협력가 더욱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권력기관 개혁은 법원 개혁과도 관련이 크고, 법원은 또 반부패, 정부혁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 이렇게 개혁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죠. 몇 개를 잘 이렇게 몇 개는 했는데 다른 부분의 성적이 안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쪽에 딱 맞춰지는 거잖아요. 안 좋은 쪽에, 그죠? 평균값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값을 보는 거 아니고 안 좋은 쪽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균형적인 감각,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되 균형적인 감각,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같은 시스템의 구성 부분인 거죠. 모든 같은 시스템. 같이 동료예요, 동료입니다. 지금 장관과 총장 두 분이 싸워서 그렇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국가 법무행정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우리 부패 문제도 해결하고, 그죠? 그다음 사회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협력해야 되죠. 검찰하고 경찰이 또 서로 협력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 그다음에 인권과 자유가 지켜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죠. 그게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번에 진화된 것은, 이번에 한 것 중에서는 검찰개혁 중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는 균형이 달성이 됐는데, 경찰개혁 불충분으로 이제 균형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경찰개혁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충분히 분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다시 더 분리시키는 방안을 더 추진하기 어려운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을 더 분리를 하면 수사권을 다시 경찰에 줘야 되는데, 경찰의 권한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청을 경찰에 주지 않고 어디에? 법무부에 두자, 이런
방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권한의 이전, 권한의 이관, 축소가 조직의 축소로는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권은 줄었지만 검찰 조직은 줄어들지 않고 국정원 권한은 줄었지만 조직과 인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이렇게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유익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을 잡으면 들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뜨지 않을 때 자신한테 좋은 말 한다고 좋아하지 않고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한다고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공정성은 균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공정성의 첫 번째는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지키는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절차를 준수하는 거예요.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정성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준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서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처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 절차를 지켜줘야 됩니다. 좀 절차를 지키는 사람은 권력기관 입장에서도 좋아요. 절차만 지키면 자기가 다치지 않으니까. 그죠? 서로가 좋은 거예요, 절차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완전히 완성이 안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킨다 한들 애초에 출발했던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마지막 부분은 인권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자비와 사랑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은 모든 곳에서 다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미래의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 권력대항 개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막 혼재되어 있고요. 하나는 뭡니까? 나쁜 놈들은 잡아서 처벌해야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심하게 처벌하면 안 되죠.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거나 너무 심하게 재판을 해서 사람을 막 사형시키고 이러면 또 안 되죠. 사형은 우리나라가 1977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그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97년에 집행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4년쯤 됐나요? 23년 정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도 한 해에 많으면 10명 이렇게 사형 집행합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면 일본에서 사형 집행했던 거 꼬박꼬박 나와요. 일본이 사형을 집행 안 한 때는 딱 한 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일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나머지는 다 자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자민당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적으면은 8명, 많으면은 평균 한 10명 정도. 아베 때는 꼬박꼬박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죠. 중국은 사형 집행하기로 너무나 유명한데 그 중국은 통계로 안 잡히는 것이고 북한은 사형 집행한 것을 언론에 보도할 정도로 당당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의를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 한쪽에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중간에 적당한 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미래의 정의다, 미래지향적이다, 과거의 복수나 응징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오자스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부친과 형이 초나라 평왕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망을 쳐서 오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나라 왕 부차를 설득해서 초나라를 칩니다. 초나라의 수도를 점령했는데 초나라 평왕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무덤을 쪼개어 그 시체에 그 관과 시체에 수혜채찍질을 300회 했다고 합니다. 300회. 이거 시체가 튀고 나무가 튀고 이랬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농구 황제의 마이클 조던은 토크쇼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이 따랐는데 마이클 조던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강도한테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 그 강도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강도 잡힌 것에 대해서 그 토크쇼 사회자가 그러면 이 사람을 사형시키기를 원하느냐라고 조던한테 물어보니까 조던이 그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겠느냐
하면서 사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인의 정의관념을 이게 이제 공동체 발전의 동력으로 좀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 굉장히 잘 살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물건을 생산하지만 역사상 가장 높은 불평등의 시대에 있고 또 역사상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은 뭐 초격자 초불평등을 해서 분노가 갖고 분노는 정의를 복수로 만들죠. 그래서 보면은 육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정신적 고통, 물질적 고통이 이제 막 거의 폭발한 지경이죠. 폭발한 겁니다. 육체적 고통 증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매년 의료비가 많아지고 있어요. 의료보험공단 지급하는 의료비가 많습니다. 의사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부족하다,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육체적 고통이 많다는 거죠. 심리적 고통은 항우울제 처방이 제일 많고요. 역사적으로 계속 항우울제 치료만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혐오범죄, 잔혹범죄 이런 거 정신병자들 정신병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 이런 것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물질적 고통은 빈부격차에 따라 그런 문제. 그러나 피해를 온전히 개인에게 다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가혹한 응징을 요구하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사형시키라 이런 얘기, 사형을 안 시킨 지가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형시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신뢰라는 것은 불신, 고통이라는 빙산에 떠 있는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신뢰의 위기, 그다음에 뭐 평화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성급하고 가혹하고 거칠고 유유 없는 태도의 이제 근본 원인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남에게도 가혹하게 대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여유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매우 국가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힘을 가진 자가 정리하게 되거든요. 힘을 가진 자가. 그런 우리 공동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자제와 관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항상 부족했지만 가장 필요했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 운영에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발생 필연적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자제와 관용, 협력과 화합으로 또 해결해야 되죠. 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해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대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응징 전략, 상대방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아무리 바뀌라고 바뀔 것을 원하더라도 안 바뀌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은 둘이 다투다 보면은 야, 너가 먼저 바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도 너가 먼저 바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밖에 없거든요. 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먼저 좀 욕설을 하는 것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간질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짓말도 포함했어요. 신문만 펴면은 뭐 인터넷만 털면은 뭐 거짓말, 욕설, 이간질이 뭐 거의 절반인데요, 그죠? 그래서 원한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오로지 자제와 관용, 용서뿐이라는 것은 영원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기관 개혁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 정치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윤리의 역할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윤리는 권력 남용을 일단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제와 과학은 무한 확장을 하려고 하죠. 인간 복제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 복제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윤리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정치와 주권도 무한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주권이란 거는 단일한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도 정하지 못하잖아요. 최저임금 1만 원도 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인간은 경제적 인간이나 정치적 인간, 법률적 인간보다 훨씬 수준이 높죠.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적인가 돈 따지는 사람, 스크루지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하고 친구 삼고 싶지는 않죠. 윤리적인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요.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가 수준이 다른 이유는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역량 중에서 핵심은 윤리 역량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리 역량이 높아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 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삶과 공적인 삶을 일치시키는 것도 윤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만나는 것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공적인 생활은 깨끗한데 집에 가면 엉망인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불행한 삶이죠. 일관돼야지 다 같이 행복한 삶이 되니까. 그래서 공적인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윤리 5단계는 첫 번째는 법률 준수, 범죄 저지르지 않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출발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겉으로 대하는 태도, 예의, 공손, 예의,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때부터 조금 새로운 단계인데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 공감, 신뢰가 필요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서는 보면은 소욕주적, 적게 말하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영적 생활의 출발점으로서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넬슨 만델라 같은 분들이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윤리 없는 개혁은 위험한 것이, 제 생각에는 개혁을 윤리 없이 하면은 이 정치에 약간 폭주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개혁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거든요. 시대정신이나 건전한 상식이나 개인의 권리,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중견국, 중간 정도의 가진 나라가 사회 전 세계에서 존중을 받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파워를 가지고 소프트 파워로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려면 보편적 가치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보편적 가치, 자유, 인권, 평화, 뭐 평등, 이런 보편적 가치에 철저히 의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윤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윤리 없는 개혁은 또 후속 작업을 어렵게 하죠. 개혁이 되면은 결국 후속 작업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 교육으로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 교육이. 그래서 뭐 윤리 교육이라면은 안 그래도 공부 자체가 노동이라서 너무나 싫은데 윤리 교육이라면 더 안 좋죠. 뭐 옛날에 윤리라면 윤리 전이 도덕 전에는 바른 생활. 뭐 공부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죠? 나와서 또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 뛰어나다고는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또 가르치고, 엉망이었으나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개혁 이후에 현장의 변화를 이렇게 끄집어내려면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법 많은 교육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무가들이 조금 더 변화를 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육이 모여서 교육을 못하니까 이 법이 왜 개정됐는지, 법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걸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변화 없이 행동을 하게 되고, 변화 없이 행동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개혁을 했는데 변화가 없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바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교육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드리고 싶습니다.